안녕하세요. 마음 정거장입니다. 피는 나지 않지만 뼛속까지 시린 고통이 있고 자신이 연극의 감독인 줄 알았지만 실은 다른 사람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한 부유한 가족이 식충이 며느리를 빈손으로 내쫓을 생각에 의기양양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수하고 순종적으로만 보였던 며느리. 강서연의 옷 뒤에 숨겨진 법정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침을 뱉으면 그 침은 결국 자신의 얼굴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화려한 막이 오르면 과연 누가 고개를 숙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전 며느리를 이혼 법정에 세운 시댁, 판사가 여성 경정에게 고개 숙여 경례하자 경악하다라는 얽히고 설킨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째깍째깍. 강남의 고급 빌라, 적막한 공간을 가르는 벽시계의 소리는 무미건조했습니다. 새벽 5시. 강서연은 마치 프로그램된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른함도 불필요한 기지개도 없었습니다. 지난 15년간 경찰로 복무하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현모양처 연기를 하면서도 결코 지울 수 없었던 피와 살에 스며든 본능이었습니다. 주방의 희미한 조명 아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서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팔을 썰었습니다.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소리는 단호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했지만 그 어떤 냄새도 이 집에 냉랭한 공기를 데우지는 못했습니다. 또 국에다 소금을 한 바가지로 들이부었니? 고혈압으로 우리 집안 다 죽일 셈이야? 계단 쪽에서 시어머니 오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실크 잠옷 차림으로 마치 음식 냄새가 더러운 것이라도 되는 양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덤덤하게 국을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어제보다 소금 줄인 겁니다, 어머님. 아마 오늘 어머님 입맛이 조금 예민하신가 봅니다. 뭐? 네가 감히 말대꾸를 해? 역시 근본 없는 것들은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니까? 오 여사가 식탁을 내리치자 그녀의 목에 걸린 굵은 진주 목걸이가 거친 숨소리에 맞춰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지난 3년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서연은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왔습니다. 보통 여자였다면 울거나 무너지거나 도망쳤을 겁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범죄 현장을 분석하는 수사관처럼 냉정한 눈으로 오 여사를 관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벌어질 거대한 연극의 서막을 열기 위해 시어머니가 일부러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권위적인 구두 소리와 함께 최민준이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잘생긴 얼굴에 오만함이 가득한 회색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그는 의자를 빼앗더니 서류 뭉치를 서연 쪽으로 휙 밀었습니다. 이혼 소송장이라는 글씨가 차갑게 박혀 있었습니다. 도장 찍어. 그리고 이따 8시까지 법원으로 나와. 더 이상 당신 같은 여자한테 시간 낭비할 수 없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마치 실패한 비즈니스 계약을 처리하듯 냉담했습니다. 서연은 찌개 그릇을 내려놓고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성격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3년 동안 말다툼 한 번 한 적 없잖아요. 민주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서연이 한때 운명이라 믿었던 그의 얼굴에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맞아. 당신은 너무 지루해. 그 숨 막히는 침묵이 날 미치게 한다고. 나한테 필요한 건 화려한 사교 파티에서 내 옆에 설 줄 알고 돈도 벌어올 줄 아는 여자지. 1년 내내 걸레나 붙잡고 이런 촌스러운 음식이나 만드는 로봇이 아니야. 오 여사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말이 다 맞다. 이 집엔 너 같은 식충이는 필요 없어. 3년 동안 너 하나 먹여 살리느라 들어간 밥값이 아까워 죽겠다. 이제라도 분수를 알고 빈손으로 나가는 게 도리야.
이 집, 저 차,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까지 전부 내 아들 돈으로 산 거니까 실오라기 하나라도 가져갈 생각 마라. 식충이. 서연은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해결했던 수천억 원대 규모의 국제 경제 범죄 사건들, 가장 교활한 범죄자들과의 두뇌 싸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은 비밀 계좌로 매달 꼬박꼬박 입금되는 자신의 월급과 특수 수당을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이 주방에 있었던 것은 기댈 곳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최 씨 일가의 불법적인 사업망에 잠입해야 하는 작전의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그들의 밀수와 자금 세탁에 대한 증거는 모두 그녀의 손에 있었습니다. 특수부 경찰의 끈질긴 인내심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재산분할 확실히 원하는 거 맞아요? 서연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민준이 알아채기엔 너무나 오만한 그가 감지하지 못할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박 변호사가 전부 준비해놨어. 넌 한 푼도 요구할 권리 없어. 이건 내가 베푸는 이사 비용 300만 원이야. 이거 받고 고향으로 꺼져버려. 민주는 서류에 펜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펜을 들었지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조용히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명은 법정에서 하죠. 그럼 이따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도요. 오 여사는 방으로 들어가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득의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봤지 아들? 총것들은 돈 몇 푼에 눈이 멀고 법원 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거야. 이따 박 변호사한테 아주 강하게 나가라고 해. 콧대를 확 꺾어놔야지. 자신만의 유일한 공간이었던 침실에서 서연은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수한 옷가지 아래 숨겨진 비밀 공간. 그녀는 검은 가죽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선명한 붉은색 경찰 공무원증과 반짝이는 경정 계급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청순한 얼굴과 달리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주부 강서연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조명 아래 경찰 공무원증이 타오르듯 빛났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명예이자 지난 3년간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정의를 위해 그녀는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기고 치욕을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이 최 씨 일가의 모든 어두운 구석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창밖 서울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와 아침 햇살을 삼켜버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거대한 폭풍우를 예고했습니다. 서연은 가방 지퍼를 올렸습니다. 날카로운 지퍼 소리는 마치 선전포고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결전에 나서는 경찰관이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예약해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7시 30분 서울가정법원으로 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심장은 조금의 흔들림이나 두려움 없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파탄난 결혼 생활에 대한 아픔은 이미 경찰관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대체된 지 오래였습니다. 민주는 식충이를 집에서 내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 여사는 약해 빠진 며느리에게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 최대의 정의로운 심판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민준의 고급 세단이 쏜살같이 앞질러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껏 달려가 봐. 마음껏 오만해 보라고. 법정에 막이 오르면 무릎 꿇고 애원해야 할 사람은 결코 강서연이 아닐 테니까요. 가방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강경정님, 서연은 화면을 껐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잿빛 빗줄기 속에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법원 건물을 향해 있었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 가정법원 로비는 폭풍우의 습기와 오만한 돈 냄새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7시 50분, 최민주는 고급 세단에서 내려 자신만만하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그의 구두 소리는 그의 오만함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붉은색 실크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법원의 무채색 공간 속에서 유치할 정도로 화려했지만 과시하기 좋아하는 그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오 여사가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환갑이 진한 몸을 자줏빛 벨벳 한복으로 감싸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연신 부채질을 하며 대기석에 앉은 서민들을 경멸적인 눈초리로 훑었습니다. 어이 박 변호사, 서류는 다 준비됐나? 3번 법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상철 변호사를 보자 민준이 턱을 치켜들며 물었습니다. 마른 멸치처럼 깡마른 몸에 두꺼운 안경을 쓴 박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툭툭 치며 아첨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최 대표님,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지난 3년간의 모든 금융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강서연 씨는 수입이 전무하며 대표님 재산 형성의 단일원도 기여한 바가 없음을 법정에서 증명하겠습니다. 그녀는 그저 식충이일 뿐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 가치요? 법적으로 따지면 그건 영영에 수렴합니다. 세 사람은 까마귀 소리처럼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텅 빈 복도에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불쌍한 여자가 차비라도 달라며 무릎 꿇고 애원할 것이라는 자신들만의 시나리오에 취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작은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강서연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하얀 셔츠에 검은 슬랙스 차림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플랫 슈즈,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화장기 없는 청순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형광등 아래 피부는 창백해 보였지만 두 눈은 가을 호수처럼 맑고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치명적인 고요함이었습니다. 어이쿠, 오늘의 주인공 오셨네. 서연이 가까이 다가오자 민준이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오 여사는 부채를 손바닥에 내리치며 쏘아 붙였습니다. 세상에, 법정에 설 주제에 아직도 고고한 척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따 법정 들어가서 사실대로만 말해. 어디서 촌스러운 잔꾀 부릴 생각 말고 우리가 복덩인 줄 알고 너를 3년이나 걷어먹여 준 거야. 감사한 줄 모르면 나도 더는 못 참아.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지도 흥분한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서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역겨움이 치밀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었던 시어머니, 탐욕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인간적인 가면마저 벗겨버렸습니다. 어머님, 여긴 법원입니다. 신성한 곳이니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남들이 비웃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차가웠습니다. 그 냉랭함에 오 여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전 소환장에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누가 누구를 먹여 살렸는지, 누가 누구를 속였는지는 잠시 후 정의가 밝혀줄 겁니다. 이게 감히 말대꾸를 오 여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3년 내내 죽은 듯이 시키는 대로만 하던 며느리가 감히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에 격분했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서며 서연의 얼굴에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틀린 거 있어? 3년 동안 눈 뜨면 장 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전기세, 수도세, 당신이 쓰는 이쑤시개 하나까지 다 내 돈으로 나간 거야. 오늘 내가 법정에서 당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 똑똑히 증명해 주겠어. 내 집, 내 차에서 단 한 푼도 떼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서연은 분노로 떨리는 민준의 손가락을 보며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의미심장하고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최민준 씨, 그 말 꼭 기억해요.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에요. 서연의 침착함에 박 변호사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연의 낡은 가방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시장 영수증이나 외상 장부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 수 없는 힘을 품은 채 조용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사 102호 사건 당사자분들, 법정으로 들어오십시오. 법원 서기의 목소리가 증오로 가득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민준에게 윙크했습니다. 들어가시죠, 대표님. 쇼는 이제 시작입니다. 감성적인 부분은 대표님이, 법리적인 부분은 제가 맡겠습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성공한 사업가의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그는 오여사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세 사람은 승리를 확신하며 기세등등하게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맨 마지막에 가볍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두려움 대신 지난 3년간의 굴욕적인 결혼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얼굴에 던졌던 걸레, 남편이 싱겁다며 밥상을 엎었을 때 눈물로 삼켜야 했던 저녁, 그들은 그녀의 침묵을 나약함으로 순종을 무능함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잔잔한 물이 더 깊은 법, 경제범죄수사팀 경정의 인내는 비겁함이 아니라 증거를 축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모욕과 폭언은 그녀가 지난 시간 동안 비밀리에 수집해온 최민준의 회사 JM 홀딩스의 검은 거래 자료들과 함께 차곡차곡 기록되었습니다. 법정문을 넘어서자 서연은 높은 법대에 앉은 근엄한 표정의 재판장을 보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낡은 나무와 서류 냄새가 뒤섞여 법정 특유의 심판의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피고인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청석으로 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습니다. 집에서의 초라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위험 있는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오, 여사와 민주는 맞은편에 앉아 계속해서 경멸의 눈빛과 모욕적인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순한 양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사냥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그 양이 사실은 그들의 허황된 왕국에 사형 선고를 내릴 강철장미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피고인석을 한번 그리고 민준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배신자의 거짓된 껍데기를 가를 준비가 된 날카로운 메스와 같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장의 의사봉이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법정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지금부터 원고 최민준 씨와 피고 강서연 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변론해 주십시오. 박상철 변호사가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거만한 목소리로 법률 용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인 최민준 씨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이 가정의 유일한 경제적 기둥입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최민준 씨는 개인의 노력으로 강남의 고급 빌라와 외제차 그리고 2억 원의 예금을 포함한 자산을 형성했습니다. 반면 박 변호사는 경멸적인 표정으로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피고 강서연 씨는 일정한 직업도 수입도 전혀 없었습니다. 민법 제8 130조에 따라 피고는 이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녀는 단지 남편의 노동 성과 위에서 향유만한 기생충에 불과합니다. 최민주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가죽 커버의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저에게 의존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지난 3년간의 가계부를 제출합니다. 저는 사업가라 한 푼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범죄자의 죄목을 읽듯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작년 5월 15일 강서연 씨가 배 아프다고 약값으로 2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10월 20일 시골에 계신 장모님께 보낼 과일값으로 5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매달 식비와 공과금으로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세 식구 생활비입니다. 재판장님, 제가 이렇게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사람을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방청석에 앉은 오 여사는 고개를 주걱거리며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맞아. 저런 식충이가 무슨 기여를 했다고 우리 아들이 집에서 놀게 해준 것만으로도 복인 줄 알아야지 어딜 감히 재산을 넘봐? 서연은 돌부처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나 굴욕의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만년필을 들고 남편의 고소 내용을 작은 수첩에 차분히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서연의 눈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아내의 시선이 아닌 스스로 함정에 빠져드는 먹잇감을 관찰하는 사냥꾼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눈에서 맹목적인 자만심을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며 푼돈까지 계산하는 자신의 치밀함이 지혜의 절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강남에서는 공과금과 몇 끼 식사 비용으로도 부족한 그 돈으로 어떻게 지난 3년간 온 가족이 좋은 음식을 먹고 어머니는 값비싼 보약을 드실 수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오만함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아내의 희생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재판장님,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못 벌었을 뿐만 아니라 제 사업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사교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촌스러운 아내, 파트너들과의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회사 망신을 시킬까봐 그녀를 집에 숨겨둬야 했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여자를 제가 왜 데리고 살아야 합니까? 모든 재산이 제 소유임을 인정해 주셔서 제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박 변호사가 태기를 박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에 따르면 강서연 씨의 기여도는 0입니다. 이 경우 가사노동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하더라도 재산 소유권을 주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정은 웅성거렸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작은 여성에 대한 동정의 한숨과 식충이의 아내를 향한 경멸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최 씨 가족과 변호사는 승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이 울며 불며 자비를 구걸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피고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고 강서연 씨, 원고 측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들었습니까? 반박하거나 진술할 내용이 있습니까? 법정은 순간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수첩을 덮고 펜을 단정하게 내려놓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두르는 기색 없이 셔츠 깃을 바로 하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평소의 순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법정 전체를 압도하는 차갑고 위험 있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어리석음에 대한 일종의 경의가 담긴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갑자기 입꼬리를 올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기묘한 미소였습니다. 재판장님,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3년간 제 청춘의 빛 장부를 꼼꼼하게 기록해 주신 최민준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미소를 본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서연이 집에서 쫓겨나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려는 심판관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유일한 경제적 기둥이라고 주장했죠. 서연의 목소리가 정적 속에서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걸 보신 후에도 그 가계부를 들고 당당하게 자신의 공을 내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숨을 죽였습니다. 갈색 서류 봉투는 그 자체로 천근의 무게를 지닌 듯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 얇은 직사각형 물체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강서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는 산처럼 굳건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한 최민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최민준 씨. 서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거짓된 공기를 가르는 칼날처럼 울렸습니다. 당신은 계산이 참 철저하더군요. 약값 2만 원, 과일값 5만 원까지 꼼꼼히 기록했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의 그 위대한 가계부에는 당신 어머니가 신장결석 수술을 받았을 때 제가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간호했던 기록도 있나요? 아, 당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업상 접대 후에 만취해서 토해놓은 것들을 제가 무릎 꿇고 치웠던 기록은 있습니까?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그를 막았습니다. 당신은 매달 100만 원을 주며 이 비싼 서울 땅에서 세 식구를 책임지라고 했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돈으로 어떻게 당신이 매일 맛있는 밥과 국을 먹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어머님은 비싼 보약을 드실 수 있었는지, 어떻게 당신의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들이 세탁소 비용 한 푼 안 들이고 늘 빳빳하게 다려져 있었는지 말입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오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우리 민준이가 복이 많아서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법을 알아서 그런 거지. 어디서 생색이야. 서연은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민준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싸게 사는 곳이요. 세상에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싼 것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들의 맹목적인 무지만이 끝이 없을 뿐이죠. 최민준 씨, 당신은 당신의 100만 원이 대단한 돈이라고 생각했겠죠. 재판장님, 지난 3년간 저는 이 남자의 허영심을 지켜주고 손님을 초대했을 때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항상 풍족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제 월급을 썼습니다. 매달 최소 150에서 200만 원은 더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 백수 주제에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모욕감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연은 깊은 연민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려 한때 품었던 애정의 불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3년의 청춘, 3년의 결혼 생활이 결국 이사 비용 300만 원으로 평가받는 순간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경찰관인 그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제가 백수라고요?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극도의 조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당신 눈에는 제가 집에서 노는 것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당신은 제가 매일 밤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본 적 있나요? 제 옷이 수수해 보여도 항상 최고급 원단인 이유를 궁금해한 적 있나요? 당신은 젊고 예쁜 비서들과 당신의 유령 계약서에 너무 바빴던 나머지 당신이 기생충이라 여기던 아내가 사실은 당신의 텅 빈 가정을 부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박 변호사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끼어들었습니다. 피고 월급을 썼다고 했는데 증거 있습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불법적인 돈은 아닙니까? 여긴 법정입니다. 모든 발언에는 증거가 따라야 합니다. 증거요? 서연이 되뇌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경찰의 기세가 터져나오자 박 변호사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당신들이 증거를 원한다면 제가 보여드리죠. 얼마나 끔찍한 진실인지. 서연은 천천히 갈색 봉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최 씨 일가를 보지 않았습니다. 법을 수호하는 자의 존엄을 담아 재판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봉투 안에는 원고 측이 기대하는 시장 영수증이나 외상장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제 명예가 그리고 최 씨 일가의 오만함에 대한 사형 선고가 담겨 있습니다. 서연은 앞으로 나아가 서류 봉투를 재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기에게 건넸습니다. 봉투가 책상에 놓이는 소리가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법정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재판장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선명한 붉은 관인과 딱딱한 플라스틱 코팅 신분증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의 하얀 눈썹이 놀라움으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쳐다본 후 다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서류를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주는 재판장의 태도를 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거대한 시면이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묻고 싶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평온하고 위엄 있게 서 있었습니다. 순종적인 며느리의 껍데기는 마침내 깨지고 모든 거짓을 베어버릴 준비가 된 날카로운 강철 장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재판장의 손에서 나는 서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법정을 지배하는 유일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쏠렸습니다. 그가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는 모습, 점차 평정심을 잃고 경악으로 변해가는 표정까지. 최민주는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은 경찰청의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약한 피고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악과 깊은 경외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대체 저게 뭡니까, 판사님? 저 여자가 우리 아들 돈 뜯어내려고 서류 위조한 거 아닙니까? 오 여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전현을 잡아놓으세요. 사기꾼. 박 변호사도 안절부절 못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재판장님, 만약 검증되지 않은 서류라면 즉각 기각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강서연 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저 서류들은 분명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재판장은 변호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내려놓고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복을 정중하게 가다듬은 그는 높은 법대에서 내려와 서연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담아 깊이 고개를 숙여 경례했습니다. 최 씨 가족은 철퇴를 맞은 듯 망연자실했습니다. 최민주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째서 노련한 판사가 자신이 기생충이라 부르던 아내에게 고개를 숙이는가? 어째서 법정 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동정에서 경외로 바뀌었는가? 강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초라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감과 결단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경찰관의 아우라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규율과 정의의 힘이 담겨 있어 죄 지은 자는 누구라도 감히 마주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재판장의 경례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힘찼습니다. 공정한 재판에 감사드립니다. 오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왜 판사가 저것한테 인사를 해? 저게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거야?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서연이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모습, 자신이 불법적인 거래를 자랑할 때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원초적인 공포가 온몸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식충이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재판장은 민준과 박 변호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들의 무지함과 오만함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선명한 붉은색 공무원증을 들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민준 씨, 당신은 아내가 무직이라고 했죠. 재판장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시댁의 오만함의 총알처럼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똑똑히 보시죠. 이것은 강서연 경정의 경찰 공무원증입니다. 서류에 따르면 강서연 경정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소속 핵심 수사관으로 지난 15년간 수많은 공로를 세운 베테랑입니다. 법정 전체가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최민주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자신의 아내, 늘 마늘 냄새를 풍기며 주방 구석에 박혀있던 그 여자가 경찰청 경정이라니. 재판장은 깊은 숨을 내쉬고 절대적인 존중을 담아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다음 말은 법정의 정적을 깨뜨리며 배신자의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충성 강서연 경정님, 이곳에서 강철 장미로 불리는 경제범죄수사대의 에이스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서류는 모두 합법적이며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 말은 청천벽력처럼 최민준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재판장의 선언은 법정 구석구석을 울렸습니다. 최민주는 영혼을 빼앗긴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경정이라고. 말도 안 돼.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그는 흐물흐물한 발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 여사는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튀어올랐습니다. 가짜야. 전부 가짜라고. 판사님, 전현한테 속으신 겁니다. 쟤는 3년 내내 주방 구석에서 파나 다듬던 촌년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용돈이나 타쓰던 주제에 무슨 경찰이야. 저거 분명 어디서 사온 가짜 신분증일 거라고요. 당장 사문서 위조죄로 체포해요. 정숙. 재판장의 의사봉이 날카롭게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으로 오 여사를 쏘아보았습니다. 발언에 주의하십시오. 법정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는 다시 서류 뭉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그가 읽는 모든 숫자와 날짜는 최 씨 일가의 헛된 자존심에 박히는 바늘과 같았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경찰청에서 발급한 공식 소득 증명서가 있습니다. 15년 경력의 강서연 경정의 월급과 각종 특수수당을 합하면 월 평균 수령액은 8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는 강 경정님이 해결한 5건의 대형 경제사건에 대한 특별 포상금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피고의 실제 수입은 원고 최민준 씨의 부장 월급보다 2배는 많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아까 서연을 향했던 경멸의 눈초리는 180도 방향을 틀어 스스로를 경제적 기둥이라 칭했던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내에게 생활비 100만 원을 주며 약가까지 기록하던 남자가 사실은 아내보다 돈을 적게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민주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냉기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국이 싱겁다며 서연을 꾸짖던 순간들, 자선을 베풀듯 돈 몇 푼을 식탁에 던져주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진짜 심판관 앞에서 광대 노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숨어있는 봉황을 하찮은 양계장 닭처럼 대했고 그녀가 날갯짓 한 번에 자신의 허황된 왕국이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재판장님,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법정 중앙으로 걸어 나온 그녀의 모습은 당당했고 그 눈빛은 권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난 3년 저는 특별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JM 홀딩스와 연관된 복잡한 경제 범죄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저는 전업주부로 위장 잠입했습니다. 계급장과 총을 숨기고 당신을 위해 빗자루와 국자를 들었습니다. 최민준 씨, 저는 제 월급으로 당신 어머니의 사치스러운 씀씀이를 감당했습니다. 당신이 준 100만 원은 당신 개인 용돈으로도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오직 정의의 차가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 같아서 침묵한 줄 알았나요? 저는 관찰하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디까지 어두워질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오늘 당신은 제게 완벽한 답을 주었습니다. 박상철 변호사는 완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두더지처럼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업주부는 가치가 없다는 그의 논리는 여성 경정의 구두발 아래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오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평생 돈과 헛된 권력밖에 모르고 살아온 그녀에게 이 진실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서연은 법정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위엄 있고 정직한 기품이 공간을 압도했습니다. 최 씨 일가의 오만함은 이제 초라한 잿더미에 불과했습니다. 소리치거나 울부짖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거짓을 짓밟기에 충분했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은 작지만 강인한 그 여성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재산 다툼은 이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격에 대한 심판이자 탐욕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법정의 분위기는 경악을 넘어 법적 처형의 순간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강서연은 최 씨 일가에게 정신을 차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사관의 단호한 태도로 가방에서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은 강철 같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집에만 있어서 세상 물정 모르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했죠. 하지만 당신은 바로 그 무시 때문에 스스로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허술했는지를 잊었더군요. 당신은 중요한 불법 서류들을 집에 가져와 서재 책상에 아무렇게나 던져뒀습니다. 촌스러운 아내는 고작 전기요금 고지서나 읽을 줄 안다고 생각했겠죠. 최민준의 뇌리에 섬광이 스쳤습니다. 그가 아내에게 탈세 방법을 자랑하던 밤들, 밀수 운송장을 화장대 위에 아무렇게나 두었던 일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유령회사 거래를 떠벌렸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하찮은 존재에게 지식을 베푼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경제범죄수사팀 경정의 손에 직접 증거를 넘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서연이 명세서 사본들을 높이 들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최민준 씨가 관리하는 회사에서 저지른 20사건의 유령 수출입 거래 증거입니다. 탈세 및 불법 거래액은 총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부터 항만의 브로커와 결탁하고 유령 회사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모든 과정이 여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입을 벌린 채 더듬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생겼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고 땀이 비싼 양복 깃을 적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형 선고문을 집에 가져와 가장 예리한 여자 앞에서 펼쳐 보인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개인적인 감정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민주는 남편이 아니라 3년간의 와신 상담 끝에 검거해야 할 범죄 용의자일 뿐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우연히 이 증거들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감시한 게 아니라 당신이 저의 무해함을 너무나 확신했던 겁니다. 당신은 제가 재무제표 하나 읽지 못할 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했겠죠.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만화책 읽는 속도보다 제가 더 빨리 읽으니까요. 법정의 침묵은 이제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방청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을 향한 경외의 시선과 최 씨 일가를 향한 경멸의 시선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최민주는 의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한때 집안의 장식품처럼 여겼던 아내가 이제 정의의 여신처럼 서서 자신에게 심판을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비열하며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서류를 즉시 형사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 최민준 및 관련자들의 탈세와 사기무역 혐의를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연의 요청은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오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몇 마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뱉더니 그대로 의자에서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서연을 맹렬히 비난하던 박상철 변호사는 이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불법 서류에 연루되면 자신의 변호사 인생이 끝장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서류를 챙겨 도망치려 했습니다. 거기서 강서연의 외침은 크지 않았지만 그 무게감은 박 변호사를 그 자리에 못 박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딜 가시죠, 박 변호사님?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 의뢰인과 함께 절 모욕하고 식충이라며 빈손으로 내쫓으려 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불이 나니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겁니까? 당신의 그 더러운 변호사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경정님, 저는 계약에 따라 저는 법률 대리인일 뿐 저 서류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서연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당신 같은 노회한 변호사가 저 유령 거래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요? 당신은 최민준이 더러운 돈을 합법화하는 것을 도왔고 법원을 속이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함이 당신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직업 윤리를 개에게나 줘버렸으니 이제 법이 당신의 자격을 빼앗을 겁니다. 거기 서서 소 한 장이나 기다리시죠. 박 변호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서 서류 가방이 떨어지며 내용물이 흩어졌습니다. 한편 최민주는 어머니가 쓰러지고 변호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공포에 삼켜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더니 수십 개의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서연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민준이 그녀의 바지 자락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돈에 눈이 멀었어. 제발 3년간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걸 생각해서라도 그 증거들만은 제출하지 말아줘. 그러면 난 감옥에 갈 거야. 내 인생은 끝장이라고. 서연은 발치에 엎드린 남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이 순간에도 민주는 오직 자신의 경력과 인생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어머니를 걱정하지도 아내를 모욕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비굴함은 아까의 잔인함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부부의 정,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당신이 내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졌을 때 정을 생각했나? 당신이 이 변호사와 함께 내 약값, 식비를 계산하며 나를 길바닥으로 내몰려 했을 때 당신이 남편이라는 걸 기억했나? 날 사랑했다고?
당신은 당신의 오만한 자존심을 사랑했고 공짜로 봉사받는 그 허영심을 사랑했을 뿐이야. 민주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집, 차, 예금 전부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테니 제발 형사 고소만은 취하해줘. 서연아 제발. 네, 이 카너 에타. 서연은 한 걸음 물러서며 더러운 것을 떼어내듯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냉철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최민준.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썩어빠진 인성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 당신은 정의와 협상할 권리가 없어. 난 더 이상 당신이 300만 원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야. 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동정 따윈 존재하지 않아. 그때 정신을 차린 오 여사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법정문이 다시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군중은 신경 쓰지도 않고 당사자석으로 직진했습니다. 서연은 동료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의의 포위망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과 인간을 무시한 자들을 채짜맬 실체가 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법정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최민준의 비굴한 숨소리와 오 여사의 무력한 신음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동료 경찰들의 엄숙한 제복을 보며 멍하니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문은 닫혔고 그 열쇠를 쥔 사람은 바로 그가 가장 경멸했던 여자였습니다. 일어나, 최민준. 서연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무서운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비싼 양복 더럽히지 말고 증거를 무마하고 네 자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무릎 꿇은 건가? 그렇다면 잘 들어. 서연은 재판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시간부로 혼인기간 중 형성된 모든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저 빌라, 저 차, 저축 예금까지 그 모든 추악한 계산과 부정이 묻어있는 것들 전부 저 남자에게 주겠습니다. 저는 그 더러운 돈, 단 1원도 필요 없습니다. 메리떼, 에리떼리떼, 아다. 민주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평생 돈을 숭배하며 살아온 그에게 가난한 아내가 모든 재산을 경멸하며 내던지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놀랐나 보네.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넌 평생 계산하며 살았지. 나를 빈손으로 내쫓기 위해 반찬값, 약값까지 계산했지. 하지만 넌 가장 중요한 걸 계산하는 걸 잊었어. 바로 사람의 마음이야. 모든 사람이 너처럼 돈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는 줄 알았나? 나에게는 경찰관의 명예와 한 여성으로서의 인격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야. 그 재산. 너에게는 목숨과도 같겠지만 나에게는 쓰레기에 불과해. 서연은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공포에 질린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나를 식충이라고 했지. 아니, 지난 3년간 너의 그 헛된 자존심을 먹여 살린 거는 바로 나였어. 한 가정의 아내는 장식품도 무급 하인도 아니야. 그 가치는 희생과 헌신에 있어. 하지만 그 희생이 탐욕과 배신으로 짓밟혔을 때 그들은 가장 날카로운 정의의 칼이 되는 거야. 서연아, 내가 다 갚을게. 갚는다고?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한 번 팔아버린 인격은 황금산으로도 다시 살 수 없어. 그 재산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사든가 네 밀수 빚 갚는 데 놨어. 우리 사이는 이 순간부로 아무런 관계도 없어. 나의 3년간의 연극은 끝났어. 나는 사랑이라 착각했던 그 정과 의리를 모두 갚았고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워. 그녀의 마음속 천근만근의 짐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3년간의 인내, 3년간의 굴욕, 임무 완수와 함께 이제 진짜 자신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오 여사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네가 네가 정말 내 아들 인생을 끝장낼 셈이냐. 그래도 네 남편이었잖아. 서연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인생을 끝장낸 건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여성은 무시하고 물질만 숭배하도록 가르치셨으니까요. 저를 빈손으로 내쫓고 싶어 하셨죠. 이제 소원대로 되셨네요. 저는 떠납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들은 남아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겁니다. 이제 식충이 없는 그 집에서 행운을 빕니다. 재판장의 의사봉이 울렸습니다. 민사재판을 중지합니다. 관계자는 임무를 수행해 주십시오. 경찰관 2명이 다가와 차가운 수갑을 최민준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그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서연은 셔츠 깃을 바로 하고 가방을 챙겨 뒤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법원 복도를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잿빛 구름을 뚫고 비추는 햇살 아래 그녀의 작은 모습은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나가자 모든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정의는 임무를 완수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가장 명확한 답을 얻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강남의 고급 빌라촌에 거짓된 평온을 갈랐습니다. 최민주는 수갑을 찬 채 집으로 연행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집의 주인이었던 그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낭독되고 곧이어 집안 곳곳에 빨간색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고급 세단, 금고 안의 금괴와 부동산 서류, 사치스러운 수입 가구들까지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민주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아내의 옛 동료들이 자신의 불법 서류들을 증거물로 수집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3년간 조용히 자신을 돌보던 침실문에 붙은 압류 딱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극심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보물, 한 여성 경정의 진심 어린 사랑과 묵묵한 보호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헛된 환상을 냈자 스스로 내던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갑시다, 최민준 씨. 수사관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경찰차에 오르며 문 밖에 서 있는 한 여자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강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수수한 셔츠가 아닌 단정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경종 계급장이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은 복수의 희열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범죄자를 바라보는 법, 집행관의 냉정한 시선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이제 철문이 아닌 정의와 죄악이라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두 개의 세계였습니다. 차가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자칭 황제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서연은 경찰차가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잊어야 할 과거를 떠나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는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국 본관 앞에 멈춰섰습니다. 서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익숙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그녀가 속한 곳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뜨거운 환대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강경정님, 임무 완수 무사 귀환을 축하합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촌스러운 아내가 아닌 경제 사범들의 저승사자 강서연 경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책상 위 최민준의 회사 사건 파일에는 기소 의견 송치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은 이제 정의를 집행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습니다.
강경정, 이번 잠입 수사가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결정적인 열쇠였어. 팀장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3년간 억눌러 왔던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던진 걸레, 남편이 엎어버린 밥상, 300만 원으로 평가받은 청춘의 아픔은 이제 그녀를 강철로 단련시킨 훈련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서연은 탈의실에서 마지막 남은 사복을 벗고 각 잡힌 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은 여성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그 집에서 겪었던 모든 굴욕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녀는 실패한 결혼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배신과의 치열한 두뇌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새로운 사건 발생을 알리는 문자였습니다. 강경정, 코드 GT26, 새로운 상황 발생, 15분 내로 집결 바람. 서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슬픈 과거를 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는 사건의 연속이고 모든 사건은 경찰관의 정신력을 시험하는 무대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기 중인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발걸음은 폭풍우를 갓 지나온 강철 장미의 기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지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최민주는 탈세, 사기무역, 횡령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거대 자산은 대부분 몰수되어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오 여사는 모든 것을 잃고 허름한 시골집으로 쫓겨났습니다. 한편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강서연은 광화문 광장을 거닐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행한 결혼에서의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정의를 지켜냈다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자의 자유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올바른 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가장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시댁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는 이제 성장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따뜻한 심장과 전사의 의지를 모두 가진 여성을. 그녀의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새로운 임무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래에는 더 이상 기만과 배신의 어둠은 없었습니다. 오직 빛나는 사명과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강서연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우리 마음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두 글자에 대한 깊은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인생에서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팔아버린 인격은 황금산으로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최 씨 일가는 아내의 밥값, 반찬값을 계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도리를 계산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누구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자신만의 힘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곁에 남는 것은 높은 집과 좋은 차가 아니라 마음속의 떳떳함입니다. 지금까지 마음 정거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